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미국 군사 전문가의 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그는 한국을 북한 옆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5일간의 한국 방문이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가 직접 본 KF-21 전투기, AI가 조종을 돕는 차세대 무기들, 그리고 미 국방부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들. 이 모든 걸 보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자부했던 그것조차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급히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에서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죠. 도대체 그가 본 것은 무엇이길래 이제 미국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레이먼드 스콧입니다. 전직 미 해군 정보장교로 지금은 글로벌 군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날은 2024년 9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제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세계 안보 동향을 체크하던 중이었어요.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 화면 속 뉴스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바로 음량을 높였죠. 오늘 미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 기술 협력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특히 드론 기술과 차세대 전투기 시스템에 관한 기술 이전을 주요 의제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에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다니요?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SNS에서 실시간 트렌드 1위는 단연 코리아 디펜스 파워였습니다. 곧바로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미국이 한국의 군사 협력을 요청했다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이미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 중이라는 정보였어요. 폴란드는 한국제 자주포와 전차를 대량 구매했고 영국은 한국의 차세대 함정 기술에 관심을 보였죠. 오후에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사이먼 루이스 차관보의 직통 전화였어요. 레이먼드, 한국으로 가주게. 직접 그들의 기술력을 확인해 봐야 해. 미 국방부 특별조사관 자격으로 한국의 방산 기술과 군사력을 평가해줘야겠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한다고요?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한국에게 배울 게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거야, 레이먼드. 우리가 간과한 게 있을지도 몰라. 한국은 지난 5년간 방산 수출이 400% 증가했어. 우리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다음 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은 뭘 놓친 거지? 제가 한국에 대해 알던 것은 분단국가, 삼성 갤럭시, K-팝 정도였습니다. 군사 강국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세계가 한국의 군사력에 주목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저는 14시간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얼굴 인식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눈에 띄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없이 몇 초 만에 심사가 완료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한국의 출입국 시스템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어요. 국방부에서 파견한 픽업 담당자가 제 도착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입국했다는 걸 바로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공항부터 도시 전체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로 위로 드론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택배 배송, 교통 모니터링, 도시 안전 점검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인데 제 생각을 읽은 듯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스콧씨, 한국은 5년 전부터 상용 드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용 기술을 민간에 적용한 거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스마트 빌딩들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며 AI 기반 교통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없이도 자율주행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국방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바로 이정훈 대령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는 미 국방부 건물보다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레이먼드 스콧이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정훈 대령은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군인이라기보다는 실리콘밸리 CEO 같은 느낌이었죠. 대령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본 한국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네요. 이정훈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부터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훈 대령은 저를 성남 서울공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공군의 특별 수송기를 타고 남부 지역으로 향했죠. 오늘은 한국 공군의 최신 전투기 생산 시설과 테스트 비행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궁금해하는 KF-21 전투기를 직접 보여드리죠. 비행기 안에서 이정훈 대령은 태블릿을 통해 간략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국방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했고 특히 AI와 드론 기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 강해졌습니다. 북한의 위협,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미국의 도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조국이 세계 안보의 중심축이라고 믿어왔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니 말이죠. 그것도 우리보다 더 성공적으로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정말 미국이 배워야 할 정도의 기술력이 있을까?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KF-21 보람의 전투기였어요. 첫눈에 보기에도 F-22와 F-35를 섞어놓은 듯한 세련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라고요? 의심이 가득한 제 질문에 이정훈 대령은 자신감 있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90% 이상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F-35보다 일부 성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몇 개국만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도 그 반열에 올랐다니요. 갑자기 엄청난 소리와 함께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했습니다. 기동성 테스트를 보여주기 위한 시범 비행이었어요. 조종사는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듯 정교하게 전투기를 조종했죠. 저 조종사 정말 대단하네요. 감탄했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실은 반자율 모드입니다. AI가 조종을 보조하고 있죠. 조종사의 뇌파와 안구 움직임을 읽어서 의도를 예측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미국도 아직 연구 단계인 기술이었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F-35 대신 KF-21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이고 AI 지원 시스템은 우리가 앞서 있죠. 다음 목적지는 K9 자주포와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어요. 이곳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었죠. 거의 사람 손이 닿지 않고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 터키, 호주, 인도 등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량 주문했죠. 실전에서 그 성능이 증명되었으니까요. 공장 한쪽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장거리 미사일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인공지능 유도 시스템을 탑재해 재민과 기만에 강하다고 해요.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요격 성공률이 15% 높습니다. 비용은 30% 저렴하고요. 점심 식사는 기지 내 식당에서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 역시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어요.
얼굴 인식으로 개인별 맞춤 영양식단이 제공되는 시스템이었죠. 군인들의 영양 상태와 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AI가 각 군인에게 최적화된 식단을 추천하죠. 식사 후 이정훈 대령은 저를 특별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개발 중인 더 놀라운 무기 체계들에 대한 정보를 접했어요. 이것은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고 이건 레이저 방어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AI 기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죠.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들으며 미국이 왜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는지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 확실히 미국을 앞서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의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우리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습니다. 특히 AI 통합 전투 시스템은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침 일찍 이정훈 대령이 호텔로 직접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훨씬 더 중요하다며 평소보다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후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AI 드론 시연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특별 보안 절차가 필요한 곳이니 이 신분증을 착용하세요. 그가 건넨 신분증은 일반적인 카드가 아니라 얇은 필름 형태였어요. 손목에 붙이자 피부와 결합되어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체인식 보안 태그입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과 체온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신원을 인증하죠. 대전으로 향하는 헬리콥터 안에서 이정훈 대령은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의 협력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먼저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인 거죠. 특히 드론 군집 기술에요.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들이었어요. 이들이 한국 최고의 AI 엔지니어라는 설명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는 군사 분야에 특화된 AI 인재를 어릴 때부터 발굴해 양성합니다. 이 학생들은 벌써 세계 최고 수준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죠. 연구소 내부는 마치 영화 속 미래 기지 같았습니다. 투명한 디스플레이들이 공중에 떠 있고 연구원들이 홀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드론 군집 시스템 테스트장에서 왔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에 수백 대의 초소형 드론이 마치 새떼처럼 날아다녔어요. 이것이 우리의 벌떼 시스템입니다. 각 드론은 독자적인 AI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집단지성으로 움직여요. 하나가 파괴되어도 전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드론이 흩어졌다가 순식간에 특정 표적을 향해 집결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 형상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더니 다시 분산되어 다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각 드론은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고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특정 인물만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공 시스템으로는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죠. 제 입에서 절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미 실전 배치되고 있다고요? 이정훈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한 접경 지역에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북한의 침투 시도를 이 시스템이 탐지하고 저지했죠. 미국은 아직 이런 수준의 드론 군집 기술을 실전에 배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정보장교 시절 미 국방부의 유사 프로젝트가 여전히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특수부 대원들이 착용한 전투복은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수트를 연상시켰죠. 외골격 강화 전투복입니다. 병사의 근력을 3배로 증폭시키고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부상 시 자동으로 응급처치도 가능합니다. 특수부대원 한 명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쉽게 300kg의 중량물을 들어올리고 5m 높이의 장애물을 가뿐히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저격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저격수들은 이 시스템 덕분에 2km 거리에서도 움직이는 표적을 95% 이상 명중시킵니다. AI가 기상 조건, 표적의 움직임, 심지어 저격수의 심장 박동까지 계산해 최적의 사격 순간을 알려주죠. 하루 종일 본 기술들을 생각하며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였어. 워싱턴에 두 번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AI 통합 전투 시스템은 우리 예상보다 5에서 10년 앞서 있습니다. 즉각적인 기술 협력을 적극 권고합니다. 셋째 날 아침, 이정훈 대령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게는 거의 공개하지 않는 시설이죠. 하지만 국방부 장관님이 직접 허가하셨어요. 부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정훈 대령은 비밀 문서가 담긴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극빛 청상어블루 샤크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차세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이라고요? 그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만 보유한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한국이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이정훈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죠. 목표는 영국의 드레드노트급과 비슷한 성능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문서를 살펴보니 이 잠수함은 단순한 공격용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AI 기반 자율 운항 시스템, 무인 정찰기 발사 플랫폼, 심해 탐사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부산 외곽의 대형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친 후 지하 건식 도크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는 거대한 잠수함 선체가 건조 중이었습니다. 현재 70% 완성 단계입니다. 2년 내 취역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잠수함 내부를 둘러보며 또다시 놀랐습니다. 전통적인 잠수함의 복잡한 제어 시스템 대신 미니멀한 통합 콘솔과 AI 지원 인터페이스가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승조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과 임무 지속성이 크게 향상되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민간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선 기술, 배터리 기술, 반도체, AI 등 한국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분야들의 시너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우리는 미국의 핵추진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길을 택했죠. 그의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비공개 정책이 결국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니 아이러니했죠. 이정훈 대령은 이어서 한국의 해군력 강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 이지스 구축함 추가 배치,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함대 구성까지. 이 모든 계획이 실현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해군 강국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구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죠.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이어진 한미동맹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진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저녁에는 해군 장교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며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민간 해운 및 조선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사시 민간 선박들도 빠르게 군함으로 개조할 수 있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세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 강화 계획은 향후 10년 내 동아시아 해양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경계 대상이 아닌 기회로 봐야 합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항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미국은 이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어. 4일째 되는 날, 이정훈 대령은 저를 서울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일정표를 확인했더니 강남 시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남이요? 군사시설이 아니라 번화가를 방문하는 건가요? 이정훈 대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또 다른 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군사력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 기술적 기반을요.
강남역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증강현실 AR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이 콘텐츠와 상호작용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은 군사용으로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헬멧 디스플레이 시스템이죠. 지금은 민간에 적용되어 엔터테인먼트, 교육,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K-팝 관련 매장과 한류 콘텐츠 체험관들이 즐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긴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군사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솔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근처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류가 한국 방산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나 K-팝 소비가 높은 국가일수록 한국산 무기 구매 확률이 30% 높아집니다. 믿기 어려운 통계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폴란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류 팬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산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죠.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총 2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의 설명에 따르면 문화적 친밀감이 국가 간 신뢰를 형성하고 이는 군사적 협력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한류 덕분에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전 세계에 퍼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소프트 파워의 하드 파워화라고 부릅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실질적인 군사적,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현상이죠. 오후에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민간 기업 방문이 제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의아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우리 국방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특히 신경망 처리 칩은 우리 AI 무기 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죠. 삼성 연구소 내부에서 저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뉴로모픽 칩 연구실이었어요. 이 칩은 인간 뇌의 구조를 모방해 만든 것으로 기존 반도체보다 전력 소모는 10분의 1, 처리 속도는 5배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우리 드론과 미사일 시스템이 완전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통신이 차단되어도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현대중공업의 로봇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군사용 로봇과 무인 전투 차량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민간 기업들이 군사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건가요? 이정훈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민관군 통합 연구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국방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그 성과를 다시 민간 제품에 적용하는 선순환 구조죠. 저녁에는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보세요. 문화는 가장 강력한 외교 도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음식, 음악, 드라마를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정책 결정자가 되었을 때 한국의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죠. 하루 종일 본 것들을 되새기며 저는 네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방산 수출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참고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문화도 하나의 군사력이다. 우리는 이 측면을 너무 간과해왔구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이정훈 대령은 저를 청와대 인근의 국가안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고위 안보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국방 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몇몇 고위 관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이어갔고 전문적인 군사 용어도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콧 씨, 며칠간 우리 시설을 둘러보셨는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솔직한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속도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특히 AI와 드론 기술은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장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포진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방위력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이어서 그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한국의 국방 전략 로드맵을 보여주었어요. 2030년까지 세계 5대 방산 강국 진입, 2040년까지 완전한 국방 자립 달성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혁신적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우주, AI 등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죠. 회의는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 측은 미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질문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의존적이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등한 파트너로서, 때로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AI 전투 시스템을 나토 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와 예비 논의를 시작했죠. 이 말을 들은 순간 미국의 위기감이 실감났습니다. 전통적으로 군사기술의 표준을 주도해온 미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후 일정으로 우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우주항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은 군사위성 및 우주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2028년까지 독자적인 군사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8기의 정찰 위성이 운영 중이고 향후 20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죠. 한국이 우주까지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예전에 한국은 미국의 위성 정보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군 장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그들과 대화하며 한국군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기술을 활용한 전투 방식이 우리에겐 자연스러워요. 미래 전쟁은 물리적 전장보다 디지털 영역에서 더 치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새로운 글로벌 안보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전 이정훈 대령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레이먼드 씨, 한국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바뀌었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미국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에 돌아가면 이 현실을 알려야겠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을 존경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독자적인 길을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함께 협력한다면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저는 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사이먼 루이스 차관보의 요청으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펜타곤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곳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관장하는 곳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한국에서의 경험 후에는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회의였어요. 레이먼드, 기다리고 있었네. 한국에서 보낸 자네의 보고서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어. 사이먼 차관보의 말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죠. 자네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온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게.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인상적인 성능, AI 드론 군집 시스템의 혁신성,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 프로젝트,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어떻게 방산 수출로 이어지는지까지.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자 우리가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특히 AI와 드론 기술 분야에서 우리는 한국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이먼드의 평가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어진 논의는 진지하고 실질적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협력 방안, 구체적인 기술 교류 분야, 합동훈련 확대 등 다양한 주제가 오갔어요. 놀랍게도 회의가 끝날 무렵 국방부 장관은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강화를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전투 시스템, 드론 기술,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다 펜타곤,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강화 공식 발표. CNN 생방송 인터뷰에 초대된 저는 앵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콧 씨, 미국이 한국에게 군사기술을 배우겠다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가장 강한 국가는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혁신을 이루었고 우리는 그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성장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방문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미한 합동군사기술연구소의 미국 측 책임자로 서울에 부임하게 된 것이죠. 이정훈 대령은 한국 측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첫 공식 회의에서 이정훈 대령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시간이군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우리 모두의 안보가 강화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합동연구소는 첫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우주기술과 한국의 AI 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위성 방어 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이 기술은 곧 나토 표준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아파트 창밖으로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세계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한강의 기적으로만 불리는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안보와 기술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이제 한국에게 배우고 있죠. 하루를 시작하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의 부상은 위협이 아닌 새로운 협력의 기회다. 미국과 한국, 두 강대국의 협력이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선생과 제자 관계는 이제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했고 이것이 바로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게 한국어를 사랑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22개 국어에 능통한 그는 세계가 인정하는 언어 천재 윌리엄 스콧. 캐나다에서 자란 그는 처음 한글을 마주하였을 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완벽한 언어 시스템이다. 곡선과 직선이 조화롭게 흐르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논리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문자. 그날 이후 그는 결국 전 세계 언어 중 한글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45년 동안 연구하고 가르치며 노력했고 한국어의 인기로 결국 한국어 마을까지 설립하게 되었다는데요. 22개 국어를 다루는 세계가 인정하는 언어 천재 윌리엄 스콧. 그는 왜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를 선택했던 걸까요? 45년 전 한글의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캐나다의 언어 천재.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캐나다 출신 언어학자 윌리엄 스콧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시선이 윌리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어요. 오늘 하루 저는 한국어만 사용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죠. 윌리엄은 학생들의 반응에 미소 지으며 이어 말했어요. 여러분,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한 민족의 역사, 문화, 그리고 영혼을 담고 있지요. 윌리엄의 한국어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가 한국어를 처음 접한 것은 45년 전, 그가 22살이었을 때였죠. 제가 구사할 수 있는 22개 언어 중에서 가장 특별한 언어를 꼽으라면 단연코 한국어입니다. 윌리엄은 말을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죠.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의 언어예요. 윌리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국어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학생들은 더욱 집중해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1980년대 당시 세계적으로 한국어는 언어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언어들은 세계 각국에서 널리 가르쳐졌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윌리엄은 칠판에 한글로 한국어라고 적었습니다. 그의 필체는 유려했고 마치 붓글씨를 쓰는 듯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제가 독학으로 한국어를 익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윌리엄의 얼굴에 잠시 회상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 듯 했어요.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제가 한국어를 처음 접한 것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도서관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윌리엄이 말을 이어갈수록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이 아닌 인생을 바꾼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부터 제가 한국어와 맺게 된 인연, 그리고 그 언어가 어떻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1980년 윌리엄은 토론토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는 도서관에서 언어학 관련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한 낡은 공책을 발견했어요. 공책의 표지는 바랜 노란색이었고 한글로 쓰여진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때 처음 본 한글은 마치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둥근 모양과 직선의 조합이 어딘가 신비롭고 아름다웠어요. 윌리엄은 호기심에 공책을 펼쳤고 첫 페이지에 쓰여진 나란말씀이 둥귀게 달아 라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윌리엄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그것은 일종의 예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끌림이었을까요? 이건 뭐지?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논리적인 문자라니. 윌리엄은 그 공책을 들고 도서관 사서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서는 그것이 한국어 교재라고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서관에는 한국어 관련 자료가 그 공책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당장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교재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인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한국어 강좌는 찾아볼 수도 없었죠. 윌리엄은 그 공책을 빌려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그는 촛불 아래서 공책의 내용을 베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기본적인 문법 구조. 모든 것이 윌리엄에게는 새롭고 신비로웠어요.
한글은 다른 어떤 문자와도 달랐습니다. 마치 과학적으로 설계된 듯한 규칙성, 그리고 아름다운 조형미가 공존했어요. 저는 곧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죠. 하지만 혼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발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윌리엄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그 공책만 들여다보며 한글을 익혔지만 실제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마치 사막에서 물 없이 수영을 배우려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은 대학 게시판에서 한 작은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문화교류회라는 모임이었죠. 그는 즉시 참가를 결심했어요. 그 모임에서 처음으로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워했어요. 당시만 해도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모임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 중 한 명인 김민수는 윌리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윌리엄은 기쁨에 넘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민수 씨와의 첫 한국어 수업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어의 기본 인사말부터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를 소리내어 발음했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윌리엄은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자정까지 한글을 쓰고 또 썼습니다. 그는 한국어 단어장을 만들어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틈만 나면 단어를 외웠죠. 하지만 제가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한국에 직접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언어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윌리엄은 결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의 한국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81년 여름, 윌리엄은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순간 그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어요. 이제껏 책과 민수와의 수업으로만 접했던 한국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한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 복잡한 지하철,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한국어. 윌리엄의 얼굴에는 당시의 혼란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어 책과 단어장을 들고 다니며 끊임없이 공부했지만 실제 한국인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제 한국어 실력이 실제로는 거의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몇 달을 공부했는데 한국 대학생들과 대화가 전혀 안 됐어요. 윌리엄은 한국에서의 첫 며칠이 얼마나 좌절스러웠는지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길 묻기도 어려웠고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조차 힘들었죠. 한국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책 속의 언어일 뿐 실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생생한 언어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언어는 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한국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운 좋게도 이태원에 있는 미군 이발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윌리엄에게 살아있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정형화된 교과서 문장이 아닌 실제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었죠. 이발소 아주머니들은 제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한국어는 교과서에는 없는 것들이었어요. 밥 먹었어? 어디가? 힘들지? 같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었죠. 윌리엄은 이발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에 있으면서 손님들과 대화하고 아주머니들의 수다를 듣고 때로는 통역사 역할도 했어요. 그의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언어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입으로 배우는 거야. 그 말씀이 제 언어 학습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그 조언을 따라 가능한 한 많은 한국인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버스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그는 어디서든 한국어로 대화할 기회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많은 실수를 했고 때로는 민망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런 경험이 오히려 더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는 제가 배고파요를 배고파요라고
잘못 발음해서 배고파요 배가 아파요라고 말한 겁니다. 식당 주인이 저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셨죠. 그때 발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윌리엄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들이 모여 그의 한국어 실력을 다듬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윌리엄은 이미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한국 TV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죠. 하지만 윌리엄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과정에 매료되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가 담긴 걸작입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유일한 문자 체계로 그 창제 과정과 원리를 알게 되면서 저는 더욱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윌리엄의 열정은 그를 더 깊은 공부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그의 인생은 한국어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아름다운 언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윌리엄이 한국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 역사와 언어를 연구하게 된 것은 그의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버드의 동아시아 학과에서 한국학 강의를 맡게 된 윌리엄은 자신의 한국어 실력과 지식을 더욱 넓히고자 했어요. 하버드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서양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학과 일본학은 인기가 있었지만 한국학은 마치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윌리엄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관심은 한국어 그 자체였죠. 윌리엄은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논리성을 서양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을 때 한 한국인 여학생과 마주쳤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죠. 윌리엄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순간을 회상하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이 사랑합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서툰 한국어를 재현하며 웃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가끔 문법이 헷갈릴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 여학생은 웃으면서 한국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문장이 좀 이상해요라고 말했어요. 제가 당황하자 제가 가르쳐 줄까요? 라고 제안해 주셨죠. 그 여학생의 이름은 김지영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있던 지영은 윌리엄의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지영은 제 한국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특히 미묘한 뉘앙스나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 상황에 맞는 표현들을 가르쳐 주었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한국어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윌리엄과 지영의 관계는 단순한 언어 교환을 넘어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 문학을 토론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윌리엄은 지영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어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외국어로 시를 쓰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고백했고 다행히 지영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윌리엄의 눈에 행복한 기억이 어렸습니다. 1989년 윌리엄과 지영은 보스턴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두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저에게 더 깊은 한국 문화와 정서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지영에게 서양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가치를 알려주었죠. 윌리엄과 지영은 하버드에서 함께 한국학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많은 학문적 성과를 냈고 서양 학계에서 한국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저와 지영은 함께 한국어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서양인들이 한국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접근법을 도입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꿈꾸던 것은 더 큰 프로젝트였어요. 윌리엄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습니다. 그와 지영은 미국의 한국어 몰입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우리의 계획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누가 한국어를 배우러 오겠어? 그런 센터에 누가 투자하겠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윌리엄과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윌리엄은 한국어 교육 방법론을 연구했고 지영은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열정은 점점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모았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진정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에 담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신을 함께 전달하고 싶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학습이 아닌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길 원했죠. 윌리엄의 꿈은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실현되는 과정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도전이 될 것입니다. 1999년 윌리엄과 지영의 꿈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 몬태나 주의 아름다운 공원에 별빛 머문 호수라는 이름의 한국어 마을이 문을 열었어요. 이곳은 미국 최초의 한국어 몰입교육센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한국어 캠프에 누가 오겠냐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저축금과 몇몇 한국 기업의 후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어요. 낡은 농장 건물을 개조하고 텐트를 치고 간이 교실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돈을 모아서라도 이걸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으니까요. 별빛 머문 호수의 교육 방식은 혁신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4주 동안 완전히 한국어 환경에 몰입했어요. 영어 사용은 금지되었고 모든 일상 활동이 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체조부터 식사, 수업, 여가 활동까지 모두 한국어로 이루어졌죠. 우리는 단순히 문법과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게 했어요. 김치 만들기, 한복 입기, 판소리 배우기, 태권도 수련. 언어는 문화와 함께 배워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해에는 20명의 학생만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변화는 놀라웠어요. 4주가 끝날 무렵 학생들은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알았죠. 우리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다는 것을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별빛 머문 호수의 인기는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둘째 해에는 참가 신청이 3배로 늘었고 셋째 해에는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어요. 윌리엄과 지영은 시설을 확장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습니다. 우리 캠프를 거쳐간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이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몇몇은 하버드, 스탠퍼드 같은 명문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죠. 그들이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별빛 머문 호수는 단순한 언어 캠프를 넘어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적 가교가 되었습니다. 학자들, 예술가들, 경영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한국 문화를 경험했고 그 경험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마이너스미 협력의 씨앗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였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된 거죠. 윌리엄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꾼 한국어가 이제는 다른 많은 이들의 삶도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윌리엄은 한국어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별빛 머문 호수를 운영하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는 것을요.
한국어를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얻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방법론에 관한 여러 논문과 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언어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언어 교육자들이 그의 방법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을 얻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는 그 독특한 구조와 표현 방식으로 인해 배우는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선사합니다. 윌리엄의 별빛 머문 호수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어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윌리엄처럼 한국어에 인생을 바꿀 만한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우연히 발견한 한글 노트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놀랍습니다. 한 문자, 한 언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니. 정말 경이로운 일이지요. 윌리엄이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왜 당신은 22개 국어 중에서도 한국어를 가장 사랑하는가? 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 열정적이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체계이자 한 나라의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죠. 윌리엄은 강의실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민중을 위한 문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자는 일부 양반층만 배울 수 있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윌리엄은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모음이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디자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글은 철학, 과학, 예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문자체계입니다. 세계 어느 문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교하게 설계되었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한 유일한 문자체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윌리엄의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한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경우가 많았죠. 한국어의 또 다른 매력은 감정 표현의 풍부함입니다. 특히 의성어와 의태어의 다양성은 세계 어느 언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윌리엄은 예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깡충깡충, 껑충껑충, 방글방글, 방긋방긋과 같은 미묘한 차이를 가진 표현들을 설명했어요. 이러한 표현들이 어떻게 상황과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영어로는 단순히 점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동작을 한국어에서는 깡충깡충, 껑충껑충, 팔딱팔딱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풍부한 표현력이 한국어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윌리엄은 또한 한국어의 존대법 체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존재. 표현들이 한국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반영한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어의 존대법은 단순한 언어적 규칙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지 엿볼 수 있어요. 윌리엄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어 학습의 여정을 통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계관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그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감정 표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역사, 문화, 철학, 그리고 영혼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한국인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의 열정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윌리엄의 강의를 통해 언어의 더 깊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에요. 이 여행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은 자신이 경험한 한국어의 매력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표현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한국어는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슬픔을 표현할 때도 슬프다, 서럽다, 애통하다, 비통하다, 처량하다 등 감정의 미세한 차이를 담아낼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윌리엄은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어요. 그가 한국어로 시를 낭송할 때 교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비록 많은 학생들이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시에 담긴 감정은 분명히 전달되었어요. 이처럼 한국어는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표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어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윌리엄은 또한 한글의 실용성과 과학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다른 많은 문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배우기 쉽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은 현명한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한글은 구조가 매우 체계적이어서 짧은 시간 안에 기본 원리를 습득할 수 있어요. 학생들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그렇게 훌륭한 문자 체계라면 왜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윌리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불렸어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윌리엄은 이어서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어떻게 한국어와 한글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글은 한국인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요했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비밀리에 한글을 지키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자 보존이 아니라 민족의 혼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윌리엄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어요. 그는 한국어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 자신의 삶과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왔지만 한국어만큼 제 마음을 사로잡은 언어는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윌리엄은 학생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 것은 여행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지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죠. 한국어의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여행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윌리엄의 열정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의 강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언어가 가진 깊은 의미와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세계적으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한국어가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인기 언어가 되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30년 전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한국어 교재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지금은 전 세계 여러 대학과 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윌리엄은 한국어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쁨과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알리고자 했던 한국어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한국어 학습자가 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이 전 세계 98개국 235개 지역에 설립되었고 매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윌리엄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처럼 국제적으로 중요한 언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한국어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재 개발, 교사 양성,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해요. 윌리엄은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제품,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들은 한국의 든든한 지지자가 됩니다. 그들은 자국에서 한국 문화와 제품을 소개하고 한마이너스의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윌리엄은 자신의 별빛 머문 호수 캠프를 졸업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한국학 교수가 되거나 한마이너스 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외교관이 되었다고 해요. 한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윌리엄은 한국어 교육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어 학습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문법과 어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함께 발전시키는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해요. 또한 현대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도 도입해야 합니다. 윌리엄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한국어 교육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한국어 환경에 더 가깝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기술은 언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을 통해 학생들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이러한 몰입형 학습이 언어 습득 속도와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 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 문화, 가치관을 이해하고 한국인들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국가 간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은 한국어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면서 한국어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지역 언어가 아닌 글로벌 언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윌리엄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한국어의 미래와 우리의 사명에 대해 깊은 성찰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어의 세계화는 단순히 언어의 확산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과 문화가 세계와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의실 안은 엄숙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윌리엄은 단상 위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제가 45회 동안 한국어와 함께한 여정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윌리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글이 있어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 한 문장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윌리엄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언어와 문자는 항상 민족의 정체성과 힘의 핵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라틴어를 통해 유럽 전역의 영향력을 확대했고 영국은 영어를 통해 글로벌 제국을 건설했어요. 윌리엄은 한글이 한국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글이 어떻게 민족 정신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한글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야기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창의성, 혁신성, 그리고 자부심의 상징이에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고 그 과학성과 실용성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윌리엄은 현대 한국의 성공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팝,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과 현대 등의 기업들. 이 모든 성공의 근원에는 한국어와 한글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한글에서 시작됩니다. 한글을 통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세계와 소통하고 있어요. 윌리엄은 자신이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22개의 언어를 배웠지만 한국어만큼 제 삶을 풍요롭게 한 언어는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저는 새로운 세계관을 얻었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어요. 윌리엄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왜 언어를 배우나요? 단순히 취업이나 여행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듯 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다른 문화와 소통하는 다리예요. 특히 한국어는 그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배우는 이에게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선사합니다. 윌리엄은 한국어가 가진 특별한 가치와 매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여정을 진심으로 즐기라고 조언했어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발음이 어렵고 문법이 복잡하고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여정 자체를 즐기세요.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기회입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실수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방법들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국어를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길 희망합니다. 윌리엄은 강의의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미래와 우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소중한 언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가치를 전파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모두 한국어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는데 동참합시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윌리엄의 열정적인 강의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강의실을 나서는 윌리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45해 전 한 권의 낡은 한글 노트를 발견했던 젊은 대학생은 이제 세계적인 한국어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인생을 바꾼 한글과의 만남은 이제 수많은 다른 이들의 인생도 바꾸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창밖으로 펼쳐진 캠퍼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글이 있어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된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모든 이들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진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 문화의 정신이자 한 민족의 혼이며 세계와 소통하는 달이었어요. 윌리엄은 자신의 남은 인생도 이 소중한 언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그리고 한국어의 세계적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